푸틴의 빠른 승리에 대한 희망은 돈바스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도네츠크의 전략적 중심부 요새 벨트를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는 리만 주변에 강력한 압박 지점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만을 통해 북동쪽에서 슬로비안스크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축선에 약 17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유럽 군대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와 전개 아조프 부대는 방역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큰 손실로 물리치고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러시아는 여전히 점령하려던 벨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현지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12%를 위해 약 40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처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전체 벨트를 점령하는 데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단순히 느려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요새 벨트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중심부에는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키우카, 코스티안티니우카 네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2014년부터 요새화된 약 50km의 방어선을 형성하며 전쟁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도네츠크 전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중부 그리고 거기서부터 키이우까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 도시들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넘겨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중부의 열쇠를 푸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 벨트로 들어가려고 처음 시도한 문은 리만이었습니다. 5월 말에 러시아는 기계화 부대로 라이만을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북동쪽에서 슬로비안스크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가장 존경받는 추적자인 전쟁연구소는 단호합니다. 러시아는 리만 주변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주력을 코스티안티니우카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심지어 역행했습니다. 단 하루인 6월 3일에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림만 방향에서 러시아의 전진 시도를 14번 격퇴했습니다. 딜로브, 드로비셰베, 스타브키, 림만, 오제르네, 노보셀리우카 그리고 얌필에서였습니다. 6월 9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림만 북서쪽에서 방역을 가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확인된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파치 드론 부대와 인근 부대는 슬로비안스크 축선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규모 기계화 공격 중 하나를 격퇴했습니다. 두 개의 러시아 그룹이 동시에 진격했으며 이들은 28대의 오토바이, 최대 50명의 보병, 1대의 탱크, 3대의 BMP, 5대의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룹도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방어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인근 보로바에서도 시작되어 러시아군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서부 집단은 쿠피안스크, 보로바, 리만을 동시에 방어하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 전선에서 부담을 지고 있는 부대 중에는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제7 공중강습군단은 포크로우스크 축을 지키고 있으며 이전에 러시아의 돌파를 저지한 도브로필리아 방역은 공중강습부대 사령관이 직접 이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주력을 코스티안티니우카로 옮겼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5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토레츠크를 점령하는 데 14달이 걸렸고 차시브 야르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는 26달이 걸렸으며 차시브 야르는 아직 완전히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설정한 2026년 5월 마감일은 지나갔습니다. ISW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이후로 러시아는 도시의 약 13%만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에 있는 러시아 군대는 얼마나 될까요? ASW는 러시아가 코스티안티니우카, 드루즈키우카 전술 지역에 대략 11,000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제19 군단 사령관 바쿨린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 내부에 침투한 숫자는 약 123명에 불과하며 그들은 도시의 어떤 부분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병은 대규모로가 아니라 6에서 7시간마다 1명씩 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23일에 푸틴은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코스티안티니우카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시 남서부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적인 평가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성과는 통합된 영토 통제로 이어지지 않는 소규모 그룹 침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붕괴 직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인지전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출된 깃발 개양과 인공지능 생성 비디오가 그 노력의 일부입니다. 숫자도 그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ISW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러시아는 약 5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순손실했습니다. 지상에서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은 침투 시도를 저지하고 5월 20일경 일리니우카 근처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으며 도심의 기차역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침투는 징역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 같은 요새 벨트 도시들을 강력한 폭격과 드론 공격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남쪽과 서쪽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방어하는 부대 중에는 95 공수 여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이 전쟁에서 가장 숙련된 병사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투가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과 현장에 있는 병사들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상황은 러시아 선전이 주장하는 재앙은 아니지만 공식 성명보다 더 복잡합니다. 오늘날 그 도시는 아무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압박을 승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전선에서 러시아의 돌파구를 무너뜨린 주요 주먹 중 하나는 아조프입니다. 오늘날 프로코펜코 장군 휘하의 제1 군단의 핵심인 제12 특수부대 여단 아조프는 우크라이나가 위기 지역에 급파하는 전개 부대입니다. 2025년 8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사이 도브로필리아 방향으로 15에서 23km 깊이로 진격하여 정규 부대가 지탱할 수 없는 틈을 열었을 때 아조프 군단과 예비군이 그 지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조프와 인근 부대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모든 위치에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쿠체리프 야르 마을에서 그들은 50명 이상의 러시아 병사를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냈으며 이틀 동안 151명의 러시아 병사를 무력화시키고 24시간 내에 18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방법은 눈에 띄었고 포켓 우선 전술이었다. 러시아 기계화 돌격이 오도록 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방어선을 유지한 후 그 돌격의 후방 물류를 차단하고 갇힌 부대를 하나씩 무너뜨려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2026년 4월 현재 아조프는 벨리츠케 로딘세 흐로자 선을 따라 12에서 13km 구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드론 부대는 러시아의 보급선을 감시하고 차단하며 나토는 아조프의 전술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조프의 전략은 인간 물결이 아닙니다. 드론, 지상 로봇, 그리고 포위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러시아는 징역할 수 없을까? 그 답은 전선이 아니라 그 뒤로 35에서 40km 떨어진 호를리우카에 있다. 2022년부터 호를리우카는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군대의 주요 동맥이었습니다. 탄약, 연료, 그리고 병력이 이곳에서 전선으로 흐릅니다. 6월 4일 우크라이나 28여단의 드론 부대는 한 줄을 썼습니다. 호를리우카에 들어오는 모든 것, 트럭, 자동차, ATV는 그곳에서 불탑니다. 그 도시는 여전히 점령되어 있지만 그 안에 러시아 차량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5월에 시작된 더 넓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전쟁입니다. 그 캠페인은 점령 지역에 공급되는 주요 물류 경로, 로스토프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사격 통제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보급선은 전선 깊숙이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지상에서 나타납니다. 6월 20일에 마디아르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전선에서 약 29km 뒤에 있는 호를리우카 근처의 연료 및 윤활유 탱커를 공격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확인된 영상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전선에서의 드론 비율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1.3대 1로 유리합니다. 드론은 도네츠크시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 바르추크가 말했듯이 러시아의 물류는 같은 압력해서 강 건널목에서 작동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건널목 위에 설치한 FPV 드론 화력 통제는 러시아가 보강을 위해 사용하려던 모든 건널목을 화력으로 휩쓴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너려던 차량들은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러시아 부대가 먼 강둑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동맥을 끊었습니다. 보급받지 못하는 군대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기 동전의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푸틴은 도네츠크 전체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이미 장악한 도네츠크에서는 수도꼭지가 말라 있습니다.
점령된 도시의 식수 94%를 공급하던 시베르스키 도네츠 돈바스 운하는 전쟁으로 파괴되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쪽에 있습니다. 점령 지역으로 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겪는 물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도네츠크시에서는 물이 약 사흘에 한 번씩 4시간 정도 나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지난 4월 러시아가 제안한 해결책은 중금속과 박테리아가 섞인 광산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치의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점령 관리자 푸실린의 유일한 대답은 전체 아이러니를 요약합니다. 이 위기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체를 점령해야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네츠크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은 바로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하는 구실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이길 수 없는 전쟁 한가운데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 없이 남겨져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되찾기 위해 역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여전히 코스티안티니우카에 침투하고 있고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 교착 상태이지만 그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쪽은 더 이상 푸틴이 아닙니다. 리러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러시아는 다시 4,000에서 5,000 제곱킬로미터 1% 미만을 점령했으며 4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5월에는 또 다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독립적인 지도 제작자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월간 영토 획득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는 잃는 병사보다 적은 병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가지 논리. 하나는 병력을 소모하여 전진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기계를 앞세우고 병력을 보호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력을 소모하는 쪽은 이 경쟁을 지속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벨트를 돌파하고 도네츠크를 끝내려는 푸틴의 여름 계획은 불가능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가로 전쟁에서 가장 요새화된 선을 점령하는 것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세가 한 달 만에 14제곱킬로미터에서 멈추고 주 목표에 100명의 병력을 투입하며 가짜 깃발 영상을 만들고 정복하려는 지역의 물 부족조차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공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 공세를 결국 멈추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푸틴 자신의 필요라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